자, 다음 실종입니다. 일본의 이 남자 역시 뜻밖의 장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1994년 4월 23일 도쿄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한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보고 기겁을 하고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 봉지 속에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공원 전체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공원 내에 있는 7개의 쓰레기통에서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를 발견. 하지만 이 27조각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일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정말 원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일단 누구일까요? 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과 남아있는 지문 또 DNA를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이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의 사체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약 20cm 길이로 토막나 있었는데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의 크기와 꼭 맞게 잘린다는 점. 이게 미리 유기할 곳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또한 사체의 혈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 게다가 가장 미스터리한 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어떻게 그 어떤 목격자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곳의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6개월 후 단서 하나를 찾게 됐는데 사건 당일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제작한 몽따주를 도쿄 시내 전역에 배포했지만 이 역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2 공개. 콜롬비아판 의문의 데스노트.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에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말이죠. 어둠의 살인자, 어둠 속 암살 리스트, 협박자의 실체도 아니고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사건.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7위를 공략. 빨간 곰공 미스터리.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곰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좋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경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경추는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다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6위 공개합니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니아주 모 은행 15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담으시오. 이어서 남자는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강도입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봐야 될 텐데. 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그를 포위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지만요. 남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영화 소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이 수법인데요.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건넬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문을 찾을 것, 이런 범행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말대로 인질이었던 걸로 추정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냉동고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메조리 암스트롱이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제임스 로든을 살해했다고 증언. 그런데 2005년 4월 메조리 암스트롱에게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 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자신을 신고한 빌 로드스타인이며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원 웰스는 인질이 아니라 공범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주도자 빌 로드스타인은 암스트롱이 증언하기 10달 전 림프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진상을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말만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암스트롱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인질 역할로 설득해 범행에 참여시켰다고. 범인이 잡힌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과연 피자 배달원 웰스는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민 진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가족 잔혹사의 비밀.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뭐야? 집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구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에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입이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3위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실판 모범 시민.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어머머머.
그래서私주도록 저게 할게 했다고? kamu 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p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다 했네 정말. 아.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리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 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전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아이고.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